능곡 구간 참여가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전남 해안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직은 11.7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연장 테러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5선 집권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발생한 것으로 이 푸틴 정권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이 이 공연장 테러에 앞서서 관련 정보를 러시아에 알렸지만 막지 못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푸틴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는 공격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면서 양국의 공방은 설전에 그치지 않고 무력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 분노와 보복보다는 슬픔을 달래는 애도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통신원 연결해서 공연장 테러 이후 러시아 현지 상황은 어떤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글로벌 이슈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이 홍콩의 민주화 세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도 180명이 넘는데요. 핵심 용의자 4명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으로 이들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국가는 90초 분량의 테러 현장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모스크바 총격 사건 이후 자국의 테러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테러 확산을 경계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고 기준은 프랑스 또는 해외에서 공격이 발생하거나 위협이 임박한 것으로 간주할 때 발동되는데요. 기차역과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군대의 순찰 강화가 이뤄지고 대중교통 폐쇄 등 엄격한 경계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자국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800명을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흘간 하마스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 구호 차량의 가자지구 북부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NRWA는 가자지구에서 학교와 의료시설, 기타 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인도적 구호품을 배분하는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이스라엘은 이곳의 직원 12명이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자지구 구호 활동에서도 UNRWA를 배제하기로 하고 최근 전후 가자지구 통치와 연계한 가자지구 구호 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고등교육부 장관이 집권 여당인 통일 아일랜드당 대표로 확정됐습니다.
해리스 장관은 부활절 휴회 이후인 다음 달 9일 의회에서 정식으로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데요. 지난 20일 버라드커 현 총리가 갑자기 사임을 발표한 이후에 집권 여당이 나흘 만에 후임자를 정했습니다. 해리스 장관은 올해 37세로 총리직에 오르면 아일랜드 사상 최연소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도 헤드라인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전주현 메신캐스터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함께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두 개의 전쟁이 놓친 적. 네, 이슬람 국가 얘긴데요. 그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에 해당하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지금 우리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방도 유력한 용의자로 이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왜 러시아를 공격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이들이 테러범이라고 테러 단체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보면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이들이 오랫동안 원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특히 러시아에 집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프간, 체첸 공화국,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손에 이슬람교도의 피를 묻히고 있다라는 비판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시리아 내전이 좀 분기점이 됐는데요. 네. 러시아군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손을 잡고 반군과 반정부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순위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보복을 준비해 왔다라는 주장이 있는 건데요. 러시아 당국이 3일에 연방 자치공화국인 잉구세티아에서 또 이슬람 국가 호라산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장대원 6명을 사살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주요 근거지가 아프간인데요. 네. 탈레반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은 탈레반과 반미 전선을 형성하면서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탈레반이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니까 소련 시절에 아프간을 침공했는데 그 뒤를 이은 게 러시아인데 어떻게 네.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건 아프간 역사와 이슬람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렇죠. 네. 두 개의 전쟁에 굉장히 몰두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슬람 수니파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테러를 벌였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전쟁에 몰두하느라고 우리가 이제 이슬람 테러리즘이라는 오랜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좀 무디게 가져간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이 저걸 놓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들은 중러 미국 사이에 큰 분열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슬람 과격 단체는 양쪽을 다 표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초국가적인 위협이다라고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를 잊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어떤 이유로든 뭐 테러, 전쟁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뭐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확률은 반반이다. 이게 휴전 네. 협상 관련된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800명을 풀어주고요. 네. 그 반대급부로 하마스에 억류돼 있는 인질 40명을 돌려받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마스 지도자인 시나르에게 사흘 안에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익명의 관계자가 이스라엘 언론들에게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 50대 50이라는 게 정말 너무 허무한데요. 네, 이게 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채널 12가 이제 지난달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400명을 풀어주고 네. 인질 40명을 돌려받는 안을 내놨었는데 이제 석방해주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를 2배 더 늘리기로 늘렸네. 했다. 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살인 혐의를 받은 수감자 100명도 석방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할 수 있다라는 이제 뜻을 보였다고 했는데 지금 북부에 살던 거주민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네. 집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상장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남성 거주민들이 돌아가는 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하마스가 이제 약간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이 다시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협상의 속도가 좀 붙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키는 뭐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 네. 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그렇죠.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휴전 협상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 네, 미국하고 일본이요. 네. 1960년에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네. 그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에 미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일 작전 계획 수립 또 훈련의 강화를 위해서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이제 높아지니까 미일 양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일 미군이 말씀드린 것처럼 57년에 주둔을 한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고요. 미 공군 중장인 제5사령관이 사령관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권한하고 책임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일본이 도쿄에서 한 6,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차가 19시간이나 나는 하와이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협업을 할 일이 최근에 많아졌는데 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너무 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시간대도 차이 나고. 네. 그래서 유사시에 이게 과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그동안 주일 미군 사령관을 현재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높여서 더 큰 권한을 주자.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라는 구호를 강조하는 한미 연합사령부처럼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 간에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지금 주일 미군이 한 5만 4천 명 정도예요. 근데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 맡고 있고 부대를 운용한다던가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지원 구조도 강화하고 대만 충돌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해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서 좀 군사 공조를 더 아주 빈틈없이 하길 원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알려졌는데요.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즉시 대응 태세가 다음 달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련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더 협력을 뭐 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가 빈털터리 돈이 지하실에 숨어 있다. 이 돈이 우리가 말하는 그 지폐, 화폐 돈이 아니라 네, 도널드의 약자입니다. 그럼 누구 얘기하는지 줄여서. 알겠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가 바로 돈인데요. 21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가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자금난을 겪어서 현장 유세를 줄였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요. 그 자료의 제목이 빈털터리 돈이 지하실에 숨어 있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빈털터리 돈 이렇게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네네. 이걸 네임콜링 모욕적 별명 짓기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 이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맨날 조 바이든 이렇게 하지 않고 부패 안조, 졸린 조 이렇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자마자 바이든 캠프가 아예 처음부터 네임콜링으로 복수에 나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금난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벌금 판결을 6천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걸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라는 걸 아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캠프 대변인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모으지 못해서 컨트리 클럽에 숨어서 범죄자들과 음모론자들이 대신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 이런 비난을 펴놓기도 했는데요. 강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쪽도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밍이 되니까 지금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 게시물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촉촉하게 복권을 긁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습, 이렇게 합성으로 만든 거죠. 네. 이것들이 빈털터리 돈 해시태그를 달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빈털터리 돈 이렇게 애칭을 붙인 건 부패한 조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운율을 맞춘 우리는 셈으로 대항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렇게, 거잖아요. 이렇게 네. 만든 거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때문에 현장 유세를 좀 많이 취소하니까 그는 지하실에 숨어 있다라고 비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번에 지금 돌려준 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캠프의 네임콜링이 일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봐라. 미국 대선 레이스는 올해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경쟁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 전략가인 마이클 스타 홉킨스가 그 더 힐이라는 매체에 그들이 저급해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 이게 지난 대선에서 미셸 오바마가 나와서 외쳤던 구호거든요. 아, 네,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의 민주당은 전략에 맞춰서 우리는 그렇게 안 품격 있게 하겠다. 간다. 아.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대선 구호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이 신문에서 얘기한 대로 네. 야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야기 끝이 없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귀중한 에너지는 옥수수에 양보해 주세요. 네, 오. 이상 기후 때문에 기상 이변이 잦아져서 지금 농산물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까지 높아지는데 네. 이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자국 농산물 자급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아이슬란드 정부가요. 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던 전력을 최근에 가격이 빠르게 높아진 옥수수를 비롯한 농업 분야로 재배치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네. 아이슬란드가 그동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피난처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력 발전, 지열 발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전력이 굉장히 싸게 공급이 돼 왔던 나라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인구 밀도 기준으로 비트코인 채굴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수십 개의 비트코인 그룹이 소비하는 전력량이 120메가와트예요. 아이슬란드 가구 전체 전력 소비량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친환경으로 전력을 생산했는데 이게 다 대부분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니까 네. 지금 정작 식량 안보랑 직결이 되는 농업 생산에 써야 되는 전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겨울에요. 식료품 공장들이 전력이 부족해서 에너지 수요를 석유랑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서 돌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친환경 전력이 되는데요. 있는데도.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귀중한 에너지인데 이런 에너지를 이제는 농업으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아이슬란드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네. 아이슬란드 총리가 지금 수입 옥수수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급망 차질에 따라서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아예 직접 재배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도 중요해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아이슬란드는 국토의 20%만 농업 생산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곡물의 1%, 채소의 43%만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커지면 발등에 불이 이제 굉장히 빨간들이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네, 네. 일본도 지금 에그플레이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내일부터 초콜릿 과자와 레토르트 카레 같은 67개 품목 제품 가격이요 순차적으로 인상된다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초콜릿을 많이 파는 회사죠. 메이지사가 네. 카카오 원두 가격이 급등해서 제품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카카오의 주요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랑 가나가 네. 이상기후가 생겨서 카카오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서 올리브유 가격도 지금 뛰고 있는데 네. 주산지가 스페인 등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올리브유를 들어오는 수입 물가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5월부터 일본 내 업소용 그 올리브유
원유 가격이 최대 80%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폭염, 가물, 산불 같은 이상기후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좀 작용을 하는 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상이변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대표적 농업 생산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양파 수확량이 뚝 떨어졌거든요. 네. 작년 12월부터 그래서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도 양파를 대거 수입해서 살아가던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에서 네. 수급 차질이 심해지면서 가격 인상 사태가 줄줄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출발점은 이상기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정말 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네.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불가능을 뛰어넘다. 네, 세계에서 가장 힘든 울트라 마라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이 바클리 마라톤입니다. 네. 여기서 처음으로 여성 완주자가 탄생했습니다. 올해 40살의 영국인 여성이고요. 제스민 페리시인데요. 네. 이 바클리 마라톤이 뭐냐면 참가자들이 60시간 안에 32km 코스를 5바퀴 돌아야 됩니다. 총 와. 16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네. 코스가 해마다 바뀌긴 하는데 산길을 계속 오르내리는 코스입니다. 더군다나 평지가 아니거든요. 숲길을 헤치면서 달려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마라톤보다 보다 훨씬 더 난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나침반 같은 길 안내를 도와주는 장비를 쓰면 안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달려야 돼요. 그래서 길을 잃는 선수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완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려울 것 어렵죠. 같아요. 네. 예. 매해 35명만 딱 참가할 수 있대요. 참가비는 2,200원 정도로 낮은데 네. 이 대회에서 내가 뛰어야만 하는 이유를 좀 내야 되는데 이게 통과를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심사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여러모로 네. 예, 어렵겠네요. 근데 이제 160km를 그럼 달렸다는 걸 어떻게 인증을 받느냐. 네. 군데군데 코스에 책이 놓여져 있대요. 아. 거기에서 자신의 등번호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뜯어서 나중에 코스를 내가 이렇게 달렸다는 걸 인증을 해야 된다고 진짜 합니다. 가긴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페리 선수가 지금 이번에 제한 시간 60시간인데 네. 99초 남긴 59시간 58분 21초에 들어왔어요. 아, 이게 전체 5위였고 마지막 완주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단합니다. 어쨌든. 참가자 중에 5명이나 완주한 것도 이번 최고 기록인데 네. 지난번에 3명이 완주했던 게 기록이었다고 해요. 들어오자마자 땅에 누웠답니다. 지쳤기 때문에. 네. 근데 다리가 많이 긁혀 있었다고 해요. 덤불을 왜 헤쳤어야 아니겠어요. 되니까. 네, 그래서 네. 굉장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마라톤 자체도 힘든데 네, 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이 그 대회는. 탈옥수에게서 영감을 받았대요. 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범이 77년에 탈옥을 했는데 아. 내가 이틀 동안 경찰 수색을 피해서 13km를 이동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육상 선수인 게리 캔트럴이 나는 이틀 동안 160km도 갈 수 있다. 이걸 말한 게 계기가 돼서 실제 대회가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가능에 가까운 대회다. 예, 왜냐하면 예. 중도 탈락자 비율이 99%나 되니까요. 어. 그랬는데 아무튼 이번에 우승한 이 페리 선수가 2022년에는 5바퀴 중에서 3바퀴를 완주했었고 작년엔 4바퀴를 완주했는데 네, 이번에 5바퀴를 다 달려서 대단합니다.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없이 도전해야죠.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마이클 볼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함께 듣겠습니다. I could hardly believe it when I heard the news today. I had to come and get it straight from you. They said you were leav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경남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실패를 지적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총선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는 하겠지만 의대 증원은 바뀔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비롯한 방산협력 주요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여하는 공관장 회의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회의가 급조됐다는 논란 속에 정부는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때 서울에 처음 진입했던 탱크 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오늘은 이 공연장 테러로 충격에 빠진 모스크바 연결하겠습니다. 이 사태 수습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민들의 안전은 또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오성근 통신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성근입니다. 자, 일단은 이 어제 애도의 날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모스크바는 지금 지난 주말부터 봄비가 내리면서 이곳의 마음을 대변하듯 충격과 추모 그리고 경계심에 지난 주말이자 현재 분위기인데요. 네. 예, 현재 언론들은 생존자들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테러범들이 마치 장난처럼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던 당시의 충격과 공포 상황을 전하면서도 네. 사람들을 대피시킨 15세 소년과 공연장 경비원 등의 사례 등을 전하면서 당시에 긴박했던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애도의 날로 선포된 어제 일요일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수많은 추모객들의 헌화에 두 번째 공간을 따로 마련할 정도였고, 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각 기관이나 기업들은 지원과 성금을 기부하고 있고, 엊그제 토요일부터 모스크바 헌혈센터에는 부상자 치료를 위해 헌혈 지원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이틀간 총 4천여 명 이상이 헌혈한 것으로 알려졌고, 네. 관공서와 외국 대사관 등에서는 조기 개항을 통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극장과 공연장, 도서관과 행사장 등은 지난 주말 동안 공연이나 상영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었고, TV 방송에서도 유흥이나 오락성 광고 프로그램들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추모 마음과 함께 경계심도 커진 모스크바인데요. 그렇겠죠. 외국인 노동자 거주 지역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공항과 지하철 등 대중공간에 대한 검문과 검색이 크게 강화되고 있고, 대학 등 일부 교육기관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테러 사건이 크로쿠스 시티홀이라는 곳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 이 크로쿠스 시티는 전시장과 공연장 그리고 호텔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스크바의 대표적인 초대형 시설로 옆으로 연결 통로를 통해서 대형 쇼핑몰도 따로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대략 6,000석 규모의 공연장인 바로 이 크로쿠스 시티 홀이고,
이곳은 뭐 모스크바 서쪽으로 모스크바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모스크바의 시와 주의 경계에 있어서 그 모스크바 주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 초대형 전시와 공연들이 거의 매일 진행되는 곳으로 그렇군요. 예를 든다면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이곳의 전시장 공간이 월드컵 미디어 센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주말이면 아마 모스크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유명한 공간이었을 텐데 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수습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일단 그 사건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와 수습은 어제 공식적으로 다 마무리된 것으로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만 네. 뭐 화재도 발생해서 공연장 지붕이 붕괴된 만큼 현장 수습까지는 뭐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네. 그 인명 피해의 경우에는 러시아 수사당국의 경우 그 확인된 68명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공식 발표된 사망자가 137명에 이르고 있고 부상자는 180여 명을 넘어섰는데 네. 일단 일부 부상자는 퇴원을 하거나 외래 진료 중이라고 합니다만 부상자의 절반 정도는 중상자로 알려지고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비극적인 테러는 지난 2004년에 트첸반군에 의한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에 의한 희생자 300여 명과 2002년에 모스크바의 그 뮤지컬 공연장 인질 사건에 따른 그 진압 과정에서 공식 발표상 사망한 131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뭐 이번이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러시아 정부라든지 모스크바 시에서는 이 희생자들, 뭐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 조치들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현재 사건 수습을 하고 있는 주체는 뭐 러시아 정부와 모스크바 시 그리고 모스크바 주 당국인데요. 네. 이에 푸틴 대통령도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도 그리고 바로비에프 모스크바 주지사도 그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소속의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들에 대한 그 무료 치료와 그 사망자 및 부상자들 그리고 가족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 지원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러시아 일반 기업들도 지원에 동참하면서 항공사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거나 유통업체들은 그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식료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지원하고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네. 피해자들에 대한 부채 탕감 조치 등이 그렇군요.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오성근 통신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잖아요. 우리 국민 이제 간첩 혐의 구금 사건도 있고 해서 조금 경계심이 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런 또 테러도 일어나서 우리 교민분들이 충격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예, 물론입니다. 금요일 밤에 전해진 소식에 그 모스크바의 대략 우리 3천여 교민분들도 뭐 충격과 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뭐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사건 발생 당시 우리 대사관에서도 즉각적으로 뭐 한인회와 각 단체별 연락망을 통해서 사건 발생에 대한 안전 유의와 뭐 주변 확인을 당부했었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한번 안전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로 공유했었습니다. 뭐 우리 대사관에서도 공지했었습니다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안전 유의가 필요하고 네. 러시아 당국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외부 이동 시에는 여권 등의 그 개인 서류를 꼭 지참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출입국에서도 강화된 입국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특히 러시아 언론이 전한 이번에 그 테러 용의자로 체포된 이들이 지난 3월 초에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모스크바 4개 공항의 입국 심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고 일부 용의자들의 국적이 물론 뭐 당사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중앙아시아의 그 타지키스탄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우리 국민들의 경우 그 직항이 현재 중단된 러시아를 오갈 때 중앙아시아를 경유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뭐 주의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 배후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푸틴 대통령은 용의자들의 도주가 우크라이나 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혹 더 격화될 수 있는 뭐 우크라이나 상황과 그리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지 상황에 대해 러시아 현지 우리 교민분들의 고민도 크다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안전하게 좀 지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려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 법의 시행으로 홍콩 시민들의 자유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 또한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홍콩 국가보안법 그리고 홍콩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국가보안법 어떤 법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됐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 홍콩 기본법 23조에 의거한 국가안보 수호 조례입니다.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가 지난 19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지난 23일 0시부터 시행이 들어갔죠. 네. 지난 2019년 여름과 가을에 홍콩에서 아주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슈는 홍콩 정부가 당시 추진하고 있던 송환법이었어요. 이 송환법은 범죄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인데 홍콩의 반중 인사 또 뭐 인권 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도 보낼 수 있는 식으로 네. 악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죠. 결국에는 홍콩 정부가 이 법안을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인 2019년 말에 구의회가 홍콩에서 치러졌는데 이때 민주파 인사들이 대거 이제 승리를 하면서 한때 홍콩 시민들이 이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중국이 직접 홍콩 특별행정국 국가안전수호법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 홍콩의 기본법에다가 부가 조치 조항에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홍콩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 또 보안법을 만들어서 가결해서 시행이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럼 홍콩 기본법 23조에 의거한 입법인데 홍콩 기본법은 또 어떤 건가요? 네,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예. 네. 홍콩이 영국 통치를 받다가 1997년에 그렇죠. 중국에 반환됐잖아요. 네. 당시 중국과 영국은 이제 홍콩에 이제 50년간, 그러니까 2047년까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국 양제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원칙으로 해서 홍콩 기본법이라고 하는 뭐 미니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나라지만 제도는 다르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인정하겠다. 홍콩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홍콩 기본법 안에 있는 23조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홍콩 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에 대한 반역, 선동, 전복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2003년에도 홍콩 정부가 지금의 국가보안법과 거의 유사한 법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뭐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그렇죠. 반대를 해서 실패를 했죠. 네. 근데 결국에는 2020년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정을 해서 홍콩 기본법에 삽입을 시켰고 이번이 홍콩이 정식으로 보안법을 이제 시행이 들어갔으니까 법의 뜻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원래 뭐 시행되던 게 아닌가 뭐 네네네. 이런 뭐 좀 혼동이 되셨던 분들도 네네. 계실 텐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고 제정된 그런 보안법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뭐 그동안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반역 또 뭐 선동죄 뭐 이런 것들 39개의 그 죄목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있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항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악용돼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많죠. 또 특히 같은 혐의라도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라고 할 때는 가중처벌돼 가지고 최대 징역형까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용의자를 구금할 때 현재까지는 48시간 이틀 동안 구금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기한도 16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용의자가 변호사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있고요. 네. 뭐 또 보석을 허가받아도 보석해서 이제 풀려나더라도 네. 통신과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제약이 많은데요. 네. 그리고 외부 세력이라는 게 또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이게 꼭 외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네. 요즘에는 기업들도 뭐 미국 정부도 기업에 대해서 뭐 특히 중국 정책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뭐 압력을 많이 넣기도 하고 또 기업도 그거도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외국 세력에 이제 뭐 이렇게 협력을 하는 예. 네, 뭐 이런 기업들도 이런 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네. 뭐 홍콩을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네. 방문해야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럼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예, 뭐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뭐 예. 굳이 그럴 필요는 그리고 막 무슨 카페 같은 데 없겠죠. 가보니까 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홍콩 갈 때 조심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오해를 살 필요는 예. 없을 것 같아요. 오해 살 만한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굳이 그렇죠. 그리고 네. 앞서서 이제 뭐 이런 혐의로 체포가 됐을 경우에 무려 16일 동안이나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한 오. 상태에서 구금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조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뜻하지 네. 않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미 뭐 대만이라도 호주 이런 데서는 자국 국민들에서 조심해라 이런 경계령을 또 내렸다고 하죠. 아, 특히 대만 분들. 예, 뭐 과거에 홍콩에 들어가려다가 뭐 네. 한번 조사당한 경력이 있다거나 아. 아니면은 또 뭐 홍콩이나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활동이나 언행을 했다면 예, 홍콩 들어가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콩 시위를 통해서 사실은 뭐 국제적으로 좀 유명해진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네. 참 많은데 그런 분들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뭐 이미 많은 부분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한데 네.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네. 홍콩 민주화 시위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조시아 웡이라고 하는 네. 우산혁명의 상징적인 인물도 있고 또 언론 자유의 대표주자격이었던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라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4년 전에 홍콩이 홍콩 국가보험을 제정한 이후에 체포가 된 사람이 한 260명이고 그동안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조시아 웡하고 지미라이에 관한 재판은 다른 사람 한 40여 명과 같이 이제 비슷한 혐의로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뭐 해외로 탈출한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또 뭐 우산혁명의 여신이다 이렇게 불렸었던 그 사람 그 아그네스 차우 네. 이 사람은 지금 캐나다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시아 웡하고 같이 아주 대표적인 그 활동가였던 네일선 로는 영국으로 갔는데 지금 중국이 지명 수배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데 지명 수배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대 우리 돈으로 2억 원의 현상 수배금까지도 걸고 있어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뭐 이들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인지 가족들까지 잡아들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저거? 예, 지금 재판이 여러 건이 이제 홍콩에서 진행 중인데 그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빈과일보 사주 지미라이 재판이에요. 네. 2021년 6월에 체포됐는데 뭐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체포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체포된 게 2021년 6월이어서 현재까지는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물론 이제 체포된 지 2년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인 지난해 12월부터 네.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외신들의 기사를 보니까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가장 중요한 언론사에 대한 재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 사람의 혐의는 홍콩 보안법 위반, 또 뭐 외세와 결탁, 뭐 또 선동적인 출판물 배포 이런 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뭐 한마디로 하면 중국을 무너뜨리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고 무기징역도 받을 가능성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는 못하는 수도 있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인 20일에도 재판이 속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미라이 밑에서 같이 또 일했던 한 직원이 나와가지고 뭐 이 지미라이가 2019년 한창 시위가 벌어졌을 때 그 당시 홍콩을 방문했던 미국의 국회의원들하고 민주진영 쪽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켰고 자기가 네. 그 자리에 있었고 뭐 외세를 끌어들이려 한 게 맞다라는 네. 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미라이 측의 변호인단 뭐 영국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그 변호인단인데 네. 이 이제 검찰 측 증인이 2019년인가 20년인가 대만으로 탈출하려다가 체포돼서 중국으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고문에 못 이겨서 지미라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허위의 진술을 뭐 증언을 했다. 진술을 했다. 이런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지만 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1심 재판이 약 80일 정도 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벌써 이제 채로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르면은 이번 주 또는 뭐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빙과일보 사주였던 지미라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 1947년생으로 올해 나이 많습니다. 76세예요. 그러네요. 네. 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홍콩으로 이주를 했고 국적은 영국이에요. 네. 예. 원래부터 언론인이나 뭐 민주투사 이런 운동가는 아니었고 의류 사업을 하던 기업인으로 이제 큰 사업가였군요. 돈을 벌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지모모라고 하는 네. 캐주얼 의류 브랜드의 창업자입니다. 예. 지땡땡땡. 네, 맞습니다. 네. 1995년에 빙가일보를 이제 창간을 했는데 네. 중국어로 나오는 타블로이드 신문이에요. 근데 이제 홍콩하고 중국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수위의 글들, 뭐 논설 이런 것들을 내놔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시위 국면에서 정말 홍콩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언론으로 역할을 했어요. 네. 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지미라이는 2021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체포돼서 현재까지 수감된 상태인데 네. 빙가일보는 또 역시 같은 해 사무실에 뭐 갑자기 압수수색도 당하고 자산 동결 조치도 당하고 한 끝에 결국에는 지금은 폐간한 상태입니다. 라이가 체포되기 전에 영국 B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뭐 자신이 수감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다라고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번 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되면서 지금 뭐 빙가일보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언론 자유가 좀 크게 퇴보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이죠. 예, 빙가일보는 말씀대로 2021년에 폐간을 했고 네. 또 온라인 신문, 입장신문, 뭐 시티즌 뉴스 이런 것들 다른 민주진영 쪽의 언론사들이 뭐 다수 폐간을 했습니다. 문을 닫을 상태예요. 네. 또 라이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언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서 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뭐 TV 방송에서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대거 사라졌고요. 또 이 국가안보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홍콩 기자협회가 최근에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국가보안법이 어떤 기자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고 했더니 대체적으로 다 우려한다. 부정적이겠죠. 좀, 아무래도. 두렵다. 네, 이런 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제 매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네. 2023년도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홍콩이 180개국 중에서 140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하위권이죠. 그러네요. 2019년에만 해도 73위였는데 뚝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뭐 서점 이런 데에서도 뭐 태난문 사건 관련한 그런 책자들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 특히 좀 진보 계열의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해요. 네. 또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학교 2023년 24년도에 홍콩의 이제 8개 공립대학교에서 이제 역대 처음으로 홍콩 본토 출신 교수진이 현지 홍콩 출신이나 외국인 출신 네. 교수진보다 처음으로 많아지는 뭐 이례적인 상황도 있다고 하니까 홍콩 안에서도 다 정부의 기조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렵겠네요. 있다라고 네. 봐도 되겠습니다.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아시아 금융 허브가 이제 뭐 예. 홍콩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그 지위가 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 많죠. 예, 이 뭐 중국에 의해서 홍콩도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에 외국 기업들이 이제 비상 대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하죠. 네. 뭐 법적인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일부 회사에서는 벌써 뭐 이제 홍콩 안에 있던 조직을 통폐합하고 또 임원들이 홍콩에서 이제 철수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요.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
기업인 입장에서는 홍콩이나 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크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반간첩법이란 거를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는 5월부터는 국가기밀보호법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와는 비슷한 수위로 어쨌든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뭐 기업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공연계 네. 또 뭐 영화계 이런 데서도 많은 위기감과 이제 뭐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홍콩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같은 뭐 금융하고 아시아의 문화적인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좀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글로벌 이슈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더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던데요.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